검찰이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으로부터 다스는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이다라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병모 사무국장, 이 전 대통령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인물이죠. 측근과 관계자들로부터 불리한 진술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지금 멀지 않은 것 같다라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어떤 인물입니까? 먼저 이제 청계재단부터 좀 설명을 드리죠. 청계재단은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의 그 재산 한 300억 정도 이상을 출연해서 만든 장학재단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 청계재단이라는 곳이 서초동에 문제가 됐던 영포 빌딩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다스 지분도 한 5%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이라는 자리는 그 재단의 그 돈 흐름이라든가 이것을 다 재산을 관리하는 그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이영모 사무국장이라고 하면은 이명박 대통령이 그 헌납한 그 모든 재산들을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집사 겸 어떻게 재산 관리인이 3명을 뽑는데 구속된 김백준 총무기획관 그리고 이병모 사무국장 그리고 또 이제 그 금강 이영배 네. 사장 이렇게 3명이 꼽고 있는데 이영모 그 사무국장은 어떻게 보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바로 옆에서 재산을 쭉 관리해왔던 수십 년 동안 재산을 관리해왔던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얘기해 주신 김에 청계재단이라는 게 만들어졌던 그 시작이 사실은 어떤 선의에 의해서 만든 재단이긴 하겠습니다만 그 돈을 가지고 선의에 이제 좋은 곳에 쓰겠다라고 사회 환원, 공헌 측면입니다만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던 배경에는 대선 때 BBK 수사가 한참 진행이 되고 여론이 안 좋아졌을 때 공약을 했던 측면도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이 문제가 되니까 재산을 사회 환원하겠다고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서 이제 영포 빌딩하고 몇 가지 이제 부동산하고 자산을 이제 부채를 제외하고 한 330억 정도를 출연을 했었죠. 그리고 다른 데서 출연을 또 추가로 받고 다스도 권영비 씨로부터 천합대기죠. 5% 받고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물론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지만은 그것만으로 부족하니까 또 자산을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있는 걸 재산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영모 씨가 그 자산을 불려나가는 일까지도 재단의 것입니다만은 역할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런 재산 관리의 키맨이 그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건 다른 사람이 했던 얘기와는 신빙성이 전혀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완전 틀리고요. 일단 진술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고 왜냐하면 오랫동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을 관리를 해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스 실소유주와 관련된 부분은 도곡동 땅에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도곡동 땅 자체가 MB의 형인 이상은 씨하고 그다음에 처남 김재정 씨의 소유로 돼 있지 않았습니까? 예. 이게 1985년도였는데 나중에 한 10배 이상 남기고 팔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도곡동 땅을 판 대금 중 특히 형인 이상은 씨가 받은 150억 이상의 돈이 다스의 지분을 구입하는 데 쓰였거든요. 예. 그러면 도곡동 땅이 만약에 이명박 전 대통령 거라고 한다면 결국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무국장이 다 얘기를 했어요. 이병모 사무국장이. 그래서 도곡동 땅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다. 그리고 김재정 씨, 그러니까 처남이 이제 사망한 김재정 씨 명의의 재산은 모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다. 이렇게 다 진술을 했어요. 그리고 그 돈 자체에 대해서도 그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도 이 돈이 흘러갔다. 그래서 사저를 수리하고 관리하는데 이 돈이 수십억이 쓰였다. 이런 진술까지 다 해버렸기 때문에 본인의 진술 자체도 신빙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대고 또 이병모 씨가 그 증거 인멸하려다 또 검찰에 체포됐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장부에 보면 본인이 관리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 그리고 돈에 대한 입출구 내역 이런 것들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검찰에서 이 국장의 차 안에서 이제 외장하드를 또 발견했는데 제가 그 안에도 그 부분 다 있다는 거죠. 잠시 뒤에 이제 더 질문 드리고요. 일단
그 이병모 씨 얘기만 좀 더 해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원래 구속된 사유는 그 비밀 장부를 파쇄하다가 몰래 숨기려다가 구속이 됐어요. 네. 그 비밀 장부까지 파쇄하려 했던 사람이 증거인멸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려 했던 사람이 입장을 바꿔서 이거는 MB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배경 수사를 하다 보면은 이 핵심 키맨이 갑자기 증거인멸까지 가담한 사람이 입장을 확 바꿀 때는 뭔가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본인은 보세요? 이제 처음에 다 부인을 했습니다. 예. 본인 부인을 하고 결국 그 증거 인멸 행위에서 체포할 때까지만 해도 다 실소유주는 뭐 아니다. 그래서 그 전에 뭐 특검에서 이 얘기했던 대로 다 부인을 했었어요. 그 전에 사실 특검 조사할 때도 기획 그 기자회견을 했었거든요. 아니다고 같이 모여서. 예. 그런데 그것이 다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했고 아마 체포가 됐는데 체포될 당시에 압수된 그 장부 거기에 너무 명확하게 나타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검찰에서 워낙 이제까지 조사한 것들이 너무나 이렇게 탄탄하고 명백하니까 이제 더 이상 부인해봤자 이건 아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 예. 본인은 그야말로 직접적으로 뭐 횡령 배임에 방조범은 될지언정 그 주범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본인에 대한 범죄 사실은 횡령 배임과 관련된 부분, 이게 이제 특가법입니다. 금액이 워낙 커서 그 다음에 증거 인멸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영포 빌딩 지하에서 대통령 기록물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나오는 거, 예. 그 부분과 관련된 거. 그래서 범죄 사실 이제 세 가지인데 만약에 본인이 이 모든 걸 본인 마찬가지죠. 다른 인정을 측근과 한다면. 마찬가지로 본인이 이걸 우리가 속칭 말하는 독박을 쓰면 굉장히 형량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처지가 어렵게 되기 때문에 사실대로 얘기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제 검찰에서 진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그동안 그러니까 다스가 누구 겁니까? 뭐 도곡동 땅이 누구 겁니까? 그래서 120억 원 누가 횡령한 겁니까? 이런 얘기를 할 때 모든 퍼즐이 완성이 돼 간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특히 거의 뭐 수사 막바지에 그 이병모 국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이영배 이제 예. 금강 대표 이런 두 명이 사실은 그러니까 차명재산을 관리하고 돈을 출금하고 하는 데 관여한 사람은 이병모 사무국장하고요. 그다음에 이영배 금강 대표예요. 그래서 둘은 그 청와대 외적인 사적인 금고, 사금고 역할을 했다는 거고, 그다음에 김백준 기획비서관은 이제 청와대에서 몸담고 있으면서 청와대와 관련된 뭐 국정특활비랄지 그런 돈을 이제 관리했다는 걸로 검찰은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다스와 관련된 부분은 이 두 명, 이영배, 이병모의 어떤 진술,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서류, 물증 이것들이 굉장히 명백하기 때문에 이제 검찰에서는 거의 MB의 실소유자는 아니죠. 저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거의 이제 확증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자, 그리고 아까 이제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컴퓨터 외장 하드가 이제 발견이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영포 빌딩 관리인이 가지고 다니던 차에서 나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검찰이 지난달 11일에 그 압수수색을 영포 빌딩을 그 상대로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했는데 예. 검찰이 밝히기로는 여기 이제 빌딩 관리인의 차에서 외장 하드 이런 것이 발견이 됐다. 예. 그 빌딩 관리인이라 표현했지 그 표현이 이병모 사무국장이라고 검찰이 밝히지는 예. 않았습니다만 근데 알아봤더니 이병모 사무국장으로 이제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그 외장 하드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했냐면은 다스 실소유주 입증과 관련된 그 증거들이 다수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검찰이 다스의 소유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니냐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스모킹건을 찾고 받으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해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외장 하드의 중요성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 아주 중요하죠. 우리가 최순실 씨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태블릿 PC가 태블릿 PC가 굉장히 있다면.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외장 하드 내에 이제 어떠한 것들이 담겨 있느냐 굉장히 중요할 텐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만약에 그냥 정당하게 관리했다고 하면 컴퓨터 내에 관리를 했을 겁니다. 예. 그런데 많이 쓰는 방법이 이제 부정한 어떠한 그런 자료 그런 것들은 이제 외장하드에 관리를 해요. 왜냐하면 예. 컴퓨터에 남기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예. 컴퓨터를 디지털 복원 같은 거 할 때
아무리 지워도 이제 남겨줄 수밖에 없고 하드 자체를 갖다가 뭐 파쇄한다거나 그래야 하는데 예. 그러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외장 하드에 대한 별도로 아마 했을 가능성이 크고 그 안에는 그 아까 재산 차명과 관련된 많은 그런 목록이 들어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약간 좀 의구심 드는 게 왜 이병무 국장의 차에서 발견됐다고 하지 않고 예. 빌딩 관리인의 차에서 발견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까? 근데 그분은 약간 좀 의구심이 드는 이유가 예. 저것은 제가 볼 때는 검찰이 압수하는 형태는 취하긴 했지만 예. 이병모 씨가 체포된 상태에서 그 외장 하드가 차 안에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나 싶어요. 예. 그래서 검찰이 그걸 추적해서 가져왔는데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그것까지 다 얘기한 걸로 되면 본인의 입장이 좀 난처하니까 이런 식으로 좀 해달지 않았을까. 이제 저희 개인적 추측입니다만 그럴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백을 다 하면서 이병모 국장이 더 중요한 것은 차 안에 다 있다. 내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건 그런 식으로 검찰이 협조했을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이렇게 되면서 아까 말씀하신 김백준 총무기획관, 이병모, 이영배 지금 핵심 재산 관리는 다 지금 구속이 된 상태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구속이 됐다는 거는 결국은 이제 그 밑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다 이제 신병 확보가 됐다는 거고요. 그럼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누구죠? 나머지는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하는 거죠. 그 문제는 소환 시점은 아마 이제 올림픽이 지금 열리고 있으니까 올림픽 이후로 검찰은 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수사도 대부분 다 마무리되게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은 이제 그 구속돼 있는 이 3명을 그 상대로 구체적인 진술들을 이제 확보하려고 하겠죠. 예.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환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지금까지 계속 정치 보복이다라는 입장만 내놓고 있거든요. 뭔가 좀 다른 카드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제 그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솔직히 국민들 앞에 솔직히 드러내는 것밖에 없다라는 아하. 생각이 듭니다. 일단 다스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논리는 실제로 내가 다스를 소유하고 있다라든가 뭐 이런 계약서라든가 이런 증거 자료가 있느냐 그것이 없지 않느냐라는 주장이 가장 그 핵심이었거든요. 하지만은 검찰이 어떤 자료를 확보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런 주장들을 뒤엎을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을 아마 검찰이 확보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왜 얼마 전에 그 언론 보도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들 중에 한 사람이 뭐 우리라고 모르는 뭐 아는 게 없는 줄 아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과연 그런 카드를 지금 내놓는 게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그럴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갖고 있는 자료라고 하면은 추측컨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이제 수사 문제, 검찰 캐비넷에 들어가 있는 그런 문제들일 텐데 그런 문제들을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시 이렇게 그 내놓는 것이 과연 전직 대통령으로서 바람직한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볼지 않을 수 없고요. 예. 또 대부분 상당히 공소시효가 지난 문제들, 또 법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그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 사건은 이미 먼저 수사를 했었습니다. 2008년도에 정호영 특검이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때 이제 무효 혐의가 없는 걸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당시 수사를 잘 했는지 못했는지를 조사를 했는데 정호영 특검에 대한 조사에 대해서는 뭐 큰 문제가 없었다 이런 결론이 나왔다고요? 그렇죠. 이제 참여연대에서 이제 고발한 사건, 그걸 이제 동부지검에서 수사를 한 거죠. 근데 동부지검 수사할 때는 이제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물론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형이 이상은 씨도 피고발인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이제 정호연 전 특검이 2008년도에 특검을 하면서 이 120억 원을 횡령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에 관여를 했기 때문에 이걸 다 알고 있었고, 또 비자금을 사실은 뭐 조성하면 거기는 조세포탈은 당연히 따라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단순히 조모 씨가 개인적으로 횡령한 걸로 이렇게 결론을 낸 것 자체는 직무유기다. 특가법에 보면 이제 특수직무유기에 해당이 되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고발을 했는데 이제 검찰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일단 120억 원을 횡령했는데 그건 조모 씨가 횡령한 건 맞다는 거예요. 맞고, 그리고 그 당시에 정호영 특검이 그 결론을 낸 것도 맞는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번에 동부지검 수사팀이 수사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조모 씨가 횡령한 거 말고도 회사 자체에서
비자금을 만든 게 있고 예. 또 일부 경영진이 자기들이 납품과 관련해서 커미션적으로 받은 또 다른 비자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모 씨 비자금 말고 또 두 갈래 비자금이 또 더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밝혀내서 이제 김성우 전 사장하고 그 다음에 권승호 전 전무를 불구속을 입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호영 특검에 대한 데서 이제 면죄부가 됐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러한 것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것, 수사를 안 한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뭐 동부지검에서는 이제 그 부분은 마무리를 하고 지금 수사가 동부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원화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이제 수사 어떤 기록을 넘겨서 중앙지검에서 일원화해서 이제 다스와 관련된 부분이랄지 국정 특활비와 관련된 부분, 삼성의 소송 대납과 관련된 부분 이제 이런 걸 전부 다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소환할 것으로 자, 보입니다. 그런데 정호영 특검의 수사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과 그렇다고 해서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 것이 아니고 뭐 횡령은 여직원이 한 거고 그러니까 수사 결과가 옳다. 수사를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와 그렇게 해서 내놓은 결과가 그러니까 뭐 큰 문제 없었으니까 수사도 잘한 거다라고 하는 수사 결과가 옳다라는 거는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별개의 문제예요. 단지 이제 특수 직무유기가 되려고 하면 범죄 사실을 발견하고도 이를 묵인한 거 일종의 뭐 직무유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조모 씨가 횡령한 건 맞기 때문에 그 결론에 대해서는 이제 뭐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직무유기는 안 되지만 그것하고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냐고는 전혀 이제 별개가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경영상 어떤 그 비리랄지 그런 여러 가지가 드러났기 때문에 결국 다스의 실소유주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직무유기성은 발견할 수 없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서 정호영 특검에 대해서 일단 공소시효가 다 왔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거기는 이제 마무리를 하고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따로 조사를 하는 그런데 거죠. 지금 이제 화면에 이제 뛰어나오는 저 여직원 그러면 그 결론은 그거예요. 120억이라는 큰 돈은 여직원이 횡령을 한 거고 여직원이 횡령을 했는데 그 여직원은 지금까지도 10년이 지나도록 그 회사 잘 다니고 있고 이걸 어떻게 납득해야 그렇죠. 그 돼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납득이 할 수 없었는데 동부지검의 결론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120억을 여직원이 횡령을 했는데 회사하고 또 경영진이 또 비자금 조성하고 횡령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직원을 이게 만약에 해고를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알고도 어쩔 수 없이 같이 가는 그런 형태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지금 수사팀의 견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워낙 약점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다스에서 쫓아낼 수 없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런 표현을 했어요. 도둑이 들어와서 각자 물건을 도둑질한 것이다. 예. 그래서 저쪽 도둑질한 걸 내가 신고를 하고 그럴 수 있겠느냐 이제 그런 취지의 이제 검찰의 입장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쪽도 나도 횡령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또 같이 횡령을 하는 여직원이 있었다. 네. 참 그래서 참 그 여직원의 그 어떤 직무 능력을 인정해줘서 계속 지금까지 회사를 다니게 한다는 건가요? 아니 문제를 삼을 수 없다는 거죠. 예. 내가 약점이 있으니까 똑같은 약점이 있는데 저 약점을 문제 삼으면 결국 회사 자체, 회사 경영진의 비리까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묵인을 해주면서 계속 데리고 있었다는 거죠. 일반 회사는요 120억이 아니라 12억 아니 1억 2천만 원만 횡령해도 바로 잘립니다. 회사가 망할 수 있죠. 또. 예. 글쎄요. 아무튼 그 여직원한테는 다스가 참 좋은 네, 회사인 것 같네요. 자, 다른 얘기 해보도록 하죠. 그동안 파행을 겪었던 2월 임시국회 어제 정상화하기로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일단 법사위도 정상 가동이 되는 거죠. 권성동 위원장 체제로 계속 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법사위 아마 지금 열리고 있을 겁니다. 예. 오늘 한 87개 지금 법안들이 법사위 계류 중인데 빨리 처리를 하고 오후에 그럼 본회의를 엽니다. 오늘 20일 오늘 본회의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오늘 관련된 이제 민생 법안들을 많은 것들을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28일이 또 열릴 예정입니다. 그동안에 처리돼야 할 법들이 또 굉장히 중요한 법이 많이 있습니다. 예.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처리해야 되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이제 지방선거가 몇 달 안 남았는데 아직 광역의원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예. 그거를 요번 임시국회에서 바로 이제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법안들의 이제 속도가 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이번 사건의 이번 국회 파행의 그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사건이 된 하나의 순간이 있었죠. 그러니까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고 소환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여당 의원들이 법사위원장 맡는 거는 좀 적절치 않으니까 사회권을 내려놔라. 그러니까 그럼 난 안 해. 그리고서는 아예 회의조차도 지금 안 열었던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쉽게 말하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좀 정치 어떤 이런 그 정무적인 감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논란 자체는 그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 강원랜드 그 수사권 가지고 거기다가 법사위원장이 그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 그런 의혹을 현직 검사가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사람이 어떻게 법사위원장을 맡으면서 자신에 대한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물러나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여당 의원들의 논리였습니다. 표면적인 이유였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물론 이제 그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예. 또 다른 측면이 하나 있다고 봅니다. 어떤 뭐냐면은 이제 그 5월 29일이면은 전반기 국회가 마감이 되고 아하. 하반기 국회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예. 이제 권성동 위원장의 임기도 끝납니다. 그때. 아하. 그러면 후반기 원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 법사위원장 누가 할지 국회의장단 누가 할지를 해야 되는데 이번만큼은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법사위원장직을 자신들이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깔려 있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의 문제 중요성 이런 것들을 제기한 것이 아니냐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사위원장이 야당 몫입니까? 여당 몫입니까? 그건 뭐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관례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국회의장을 여당이 가져가면은 다수당이 가져가면은 법사위원장은 반대편에서 받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법사위원장 자리라는 것이 거의 이제 뭐 상원에 해당될 정도로 국회 운영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이 같은 당이라고 한다면은 국회 운영이 여당 입장이라서 쉽겠죠. 예. 하지만은 견제 역할이 법사위원장을 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나눠 가졌던 것이 지금까지 국회 운영의 관례입니다. 하나만 짚고 넘어갔죠. 검찰이 수사를 하려고 하는 대상이 법사위원장이라고 한다면 그것 자체로 수사에 영향을 받는 게 현실입니까? 영향 받을 수 있죠. 왜냐하면 법사위원장 자리가 위원장 자리여서요. 특히 이 검찰과 법원에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따지면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권성동 의원이 법사위원장 그만한 게 낫죠. 왜냐하면 재척 사유가 되는 그렇죠. 본인도 예를 들어서 수사하는데 외압을 나는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수사받는 과정에서 사실 검찰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제 공정한 수사를 해야 돼요. 예. 그런데 그냥 야당 의원인 거하고 또 법사위원장인 거하고는 굉장히 다르죠. 왜냐하면 법사위원장은 검찰과 관련된 현안 그리고 법원과 관련된 현안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뭐 그만두는 게 낫는데 그런데 뭐 사실 뭐 임기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이제 5월 20 뭐 후반에 5월 중순 이후에 그만둔다고 하면 그런다고 그때까지 수사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원칙적으로는 뭐 스스로가 법사위원장을 그만두는 게 사실은 타당하죠. 적절하죠. 예,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당 얘기를 해보죠. 뭐 국민의당 출신이죠. 이제 바른미래당. 그렇습니다. 국민의당에 있다가 바른미래당에 간 의원들 3명이 있습니다. 박주현, 이상돈, 장정숙 의원. 이 3명이 그러니까 비례대표잖아요. 비례대표는 당이 바뀌면 따라가고 당이 교섭단체 대표 그를 구성을 하면 그 안에 포함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들 3명은 내가 교섭단체에 포함되지는 않겠다. 물론 뭐 20석은 넘지만 지금 그런 선언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을 하려 그러면은 소속 의원들이 이렇게 그 서명을 해야 됩니다. 서명을 해서 그것을 국회의장에게 제출을 해야지 하나의 교섭단체를 구성을 하는데 이 3명의 의원은 마음은 지금 민평당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서명을 못 하겠다라고 지금 버티고 있는 거죠. 이런 전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 국회에서도 어떻게 처리할지 지금 고민 중인 거는 사실인 것 같은데 저는 이 문제를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 비례대표 의원들의 정치적인 소신을 보장을 해준다. 그 측면도 일리가 있는 주장이고요. 예, 예. 또 하나는 정당 투표라는 것이 왜 만들어졌느냐. 그것은 결국 정당 중심의 정치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그거는 헌법 8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정당 설립과 활동의 자유라는 큰 원칙을 훼손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비례대표 의원들이
국민들이 비례대표위원 개인을 뽑은 것이 아니라 정당을 보고 뽑았기 때문에 그 정당 중심 정치의 원칙을 살리는 것이 옳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유승민 대표 같은 경우는 아예 그러면 그냥 제명을 해줍시다. 그러니까 출당 조치를 취해줍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유승민 의원 경우에는 유승민 대표 경우에는 그 세 명이 같이 할 리가 없으니까 출당을 시키자. 출당을 하면 그 의원들은 비례대표 의원직, 국회의원직을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민평당으로 옮겨갈 수가 있죠. 하지만은 만약에 지금 상태로 계속 된다라면은 뭐 마음은 그 콩밭에 가 있는 의원들이 될 텐데 본인이 사퇴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의원직은 그 자연히 바른미래당에서 승계를 하게 되는 거죠. 다른 구순이 세 명이 물려받게 되는데 이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죠. 조배숙 대표가 16대 국회의원 시절에 비례대표였거든요. 민주당에. 예. 열린우리당 창당되니까 그쪽으로 옮겨가기 위해서 비례대표 의원직을 사퇴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를 민주평화당에서 그냥 그 의원들의 선택권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추은호 해설위원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